안녕하세요. 이코노 클립입니다. 오늘 경제 뉴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거기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SK이노베이션과 차세대 원전 동맹을 맺은 이야기,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 신호까지 오늘도 꼼꼼하고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그러니까 8월 16일 토요일 아침에 예정에 없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말인데 출국한 거예요. 불과 3주 전에 미국 다녀왔는데 또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미 통상 현안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아주 큰 딜을 하나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에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겠다는 합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미국에 돈을 많이 쓰면 관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투자가 빨리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3,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GDP가 약 1조 8천억 달러쯤 되거든요. GDP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미국에 쏟아야 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약속했으면 빨리 돈을 가져오라는 거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산업부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골랐는데 이게 미국 내에 한국 기업이 직접 가스발전소를 짓는 사업이에요. 아직 미국 측과 세부 조율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더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의 압박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틀 전인 14일에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 강요 중에서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었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투자 빨리 이행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거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관세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미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명목으로 12.5% 관세를 부과한 상태인데요. 이번 달 말에 미 무역법 300일 죄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 12.5%에 더해지면서 한미 합의 상한선인 15%를 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이미 한번 자기 SNS에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올린 적이 있거든요. 투자 안 하면 관세 올린다는 직접적인 압박이었던 거죠. 다행히 그때는 넘어갔지만 이번에 300길 조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전날인 15일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구냐면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쪽 핵심 협상가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만 해지했는데요. 후임 인선이 안 된 상태에서 공석이 생긴 거라 대미통상 협상의 연속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업무 체계를 가동했고요. 김 장관이 직접 미국에 가서 이 공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관세가 오르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결국 고용이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같은 주력 수출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차가 미국에 차를 수출할 때 관세가 15%에서 25%로 오르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안 사고 가격을 유지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요.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장을 한국에 지을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요.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이달 말 300일 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국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 짓고 미국에 성의를 보여야 협상 카드가 생깁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가 그 마지막 조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에 따라 하반기 한국 경제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습니다.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에요. SK이노베이션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에서 글로벌 동맹을 맺으러 온 겁니다. 8월 14일 추영국 SK이노베이션 대표와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가 서울에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나트륨 SMR 사업 협력과 차세대,
SMR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합의서인데요. 체결식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까지 참석했어요. 사안의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테라파워가 뭐냐면요. 빌 게이츠가 2008년에 설립한 차세대 원전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IT 혁명을 이끈 빌 게이츠가 다음 혁명의 무대로 에너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SMR, 소형 모듈 원전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트륨 SMR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아는 원전은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300도가 넘는 환경에서 물이 끓지 않게 하려면 엄청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사고 위험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테라파워의 나트륨 SMR은 물 대신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씁니다. 나트륨은 880도의 고온에서도 끓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어서 훨씬 안전한 거죠. 비유하자면 기존 원전이 압력밥솥이라면 나트륨 SMR은 그냥 일반 냄비로 요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조가 단순해지니까 안전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에너지 저장 기능입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 일부를 용윤 겸 쉽게 말해서 녹인 소금에 저장해뒀다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처럼 전력을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쓰는 곳이 많아졌거든요. 이런 곳에 딱 맞는 기술인 거죠. SK이노베이션은 2022년에 SK 주식회사와 함께 테라파워에 총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까지 합류해서 3자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런데 이번 합의로 단순 투자자에서 실제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로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돈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원전을 짓고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짓고 있는 캐머러 1호기에 참여를 확대하고요. 한국형 나트륨 SMR 사업 모델인 K나트륨의 국내 적용도 검토합니다. 캐머러 1호기는 올해 3월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로부터 미국 최초 상업용 첨단 원자로 건설 허가를 받았고요. 2031년 상업 운전이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SMR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관 장관도 이 자리에서 한국의 신뢰성 높은 대량 양산 공급망과 테라파워의 표준 설계를 결합하면 SMR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AI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면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존 발전소로는 감당이 안 되고 재생에너지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SMR이 차세대 에너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한국이 여기서 선점하면 반도체에 이어 또 하나의 글로벌 먹거리를 확보하는 거죠. 참고로 글로벌 SMR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약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공급망을 장악하면 원전 한류가 현실이 되는 거죠. 다만 SMR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캐머러 1호기도 2031년이 목표이고요. K나트륨이 국내에 적용되려면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어요. 또한 나트륨은 물과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과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건 첫 번째 뉴스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소비 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5월 마이너스 1.1%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에요. 게다가 월가에서는 0.1%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전문가들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경제는 소비가 GDP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식당에 가고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게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인 거예요. 이 엔진이 싣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월간 소매 판매라는 통계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집계하는 속보치 지표인데요. 미국 경제의 천을 가장 빠르게 재는 온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일단 아마존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원래 매년 7월에 프라임데이라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해왔는데요. 올해는 이걸 6월로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6월에 몰아서 사고 7월에는 안 산 거죠. 실제로 아마존 매출이 포함된 무점포 소매업체 판매가 7월에 전월 대비 2.2%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만으로 전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더 큰 배경에 미이란 전쟁이 있어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한때 두바이 유가 배럴당 157달러까지 폭등한 적도 있었죠.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요. 그러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다른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다만 7월에는 일시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주유소 매출이 전월 대비 0.9% 빠졌는데요. 이건 오히려 소매 판매 통계를 끌어내린 기술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주유소에서 덜 썼으니까 전체 소매 판매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동차와 부품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도 0.2% 감소해서 진짜 소비가 줄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핵심은 미국 소비자들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끈질긴 인플레이션, 높은 기름값, 그리고 고금리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그동안 버텨왔는데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이 소매 판매 지표를 보고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더 커졌습니다. 원래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소비가 이렇게 꺾이면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지거든요. 오히려 경기 둔화가 심해지면 금리를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소비가 줄면 한국산 수출품 수요도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가전제품, 자동차 같은 내구자의 소비가 위축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다만 금리 동결이나 인하 전망이 강해지면 달러 약세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어요.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 물가가 싸지니까 우리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양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산업장관의 긴급 방미, 빌 게이츠의 한국 방문, 미국 소비 둔화까지. 결국 한국 경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변수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는 위기이자 기회이고 SMR 동맹은 미래 먹거리이며 미국 소비 흐름은 우리 수출의 나침반입니다. 다음 주에도 가계신용, 생산자물가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지니까 꼭 챙겨보시고요.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